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 최저임금위가 뭐길래인데요. 네. 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측 위원들 불참으로 그동안 회의가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용자 측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어제 파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 쪽, 그다음 경영계 쪽, 그다음 공익위원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노사 각각 이제 9명씩 참가를 하고, 물론 이제 민주노총 측이 지금 4명이 안 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 9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익위원이라는 것은 노사 양쪽에 이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요. 고용부 장관이 선정해서 대통령이 위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번에 사용자 쪽 위원들이 보이콧한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이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해 왔는데요. 지난 10일에 이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 사용자 위원들은 어제 따로 긴급회의를 열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또 오늘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가 최저임금 제도에 불복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추면서 동맹 휴업까지 언급하면서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올리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최저임금제라는 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노동자가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어떤 최소한의 임금을 규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종별이건 뭐 지역별이건 이걸 차등화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것이란 평가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걸 주장하면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에 뭔가 정부에 당했다 이런 인식을 사용자 측 위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은 자기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자 측이 낸 안하고 근로자 측이 낸 안이 합의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게 되고요. 대개는 이제 이 중재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이 분이 결정이 됩니다. 노사의 중간 정도 선에서 중재안을 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에는 이렇게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한 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다음에 공익위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안에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사용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믿고 나름대로 양보를 한 액수를 적어서 냈는데 공익위원들이 다 근로자위원 안에 투표를 해서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안에도 공익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예. 즉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사실상은 다 친노동자적이다 또 아니면 친문재인 정부 쪽이다 이런 주장도 많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위촉이 이제 될 때부터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 등이 공익위원들 성향이 편향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문재인 캠프 출신이거나 또는 노동단체 소속이거나 또 노조의 권한이 확대돼야 된다는 주장을 해온 학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올해도 분명히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결정 늦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또 사용자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지금 사용자 위원들도 그만큼의 부담을 또 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 위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좀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인상폭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네. 결국 핵심은 얼마나 올릴 것이냐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근로자위원들의 제시안은 지금 시급 1790원이고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해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 뭐 어디선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직은 윤곽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이전에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내기는 했는데요. 또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부진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좀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같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좁혀가는 논의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14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될까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독일 가는 안철수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아하.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필 독일이죠? 안철수 전 의원은 독일은 중소기업의 나라다라면서 세계 1, 2위의 기술력을 갖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고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나라라는 점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 돌아올지 등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정계 은퇴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9일날 이제 문화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죠.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이 자신을 부르지 않으면은 정치권에 영원히 못 돌아온다고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정계 은퇴한다는 거냐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안철수 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담처럼 한 얘기인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좀 비유를 하자면 정계 은퇴 이런 게 아니라 뭐 정치 안식년 정도를 갖겠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은퇴 선언한 후에도 국민이 불러서 돌아오는 그런 정치인들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인데요. 그렇죠.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개건 교수로 갔었죠. 93년에 귀국을 했지만 이후에 또 아태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1995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승리해서 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정계 복귀를 또 감행한 그런 상황이었죠. 안철수 전 의원 주변에도 이렇게 이선 후퇴를 했다가 다음 대선이 오기 전에 복귀하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시적일지 몰라도 정계를 일단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친 세력인데다가 기반이 여전히 부실해서 좀 안철수 전 의원이 이선 후퇴를 하는 상황이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8월 19일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는데 일단 이 전당대회 구성 자체는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 김동철 비대위원장하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모두 이제 국민의당 출신이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일단 양측은 전당대회 일정 변경이나 룰 문제 등을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면서 좀 계파 갈등 양상이 약간 비치기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 총선 전 정계 개편을 추진하고 주도하려고 이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오늘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네. 오늘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이제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상장 폐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기업인 미국 바이오젠사하고 합작으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만들었는데 금감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에피스와의 이 관계를 장부의 일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해서 분식 회계를 했고 이 기업의 가치를 뻥튀기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게 일부러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내비쳐왔죠. 이게 그런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대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혼자만 행사하는 거냐 아니면 바이오젠이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대목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애초에 바이오젠이 지분을 쉽게 늘릴 수가 있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가 있게 돼 있었고 2015년 시점에 그럴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회계 기준을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목이 공시에는 누락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선위가 오늘 내린 결론은 이 콜옵션 대목이 공시에도 누락된 게 고의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네요. 좀 그런 셈이죠. 그런데 아무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는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묘한데요. 공시에서 콜옵션 이걸 누락한 것은 고의인데 지금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부당하게 변경한 거냐 이건 이제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의 원래 이제 조치 원인, 이제 금감원이 원래 낸 안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좀 떨어져서 보완해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었는데 금감원이 이걸 보완을 안 해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앞으로 다시 감리를 해서 조치를 취해라라는 게 증선위의 결론입니다. 뭐 삼성은 이것도 소송으로 맞서겠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뭐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증선위가 요구하는 대로 성실히 해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감원이 다시 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이 좀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고의 회계 부정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는 양측의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 그게 몇 년 이상 걸리겠네요. 1년 이상 일단은 걸리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아이고.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